법인 스마트 경영 포럼 제4회 정기 조창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사회를 맡은 최진영입니다. 다음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한 국회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교육청 교육감 김병우 교육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스마트포럼 이사회이자 주식회사 ATS그룹 회장이신 이재진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의회 의장 최충진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주문화원장 강정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주식회사 창명제어기술 이천석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경제협회 충북지회 주식회사 대형산업 김상순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충북자동차 산업협회 신희진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힘든 점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리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사단법인 경연포럼이자 회장님이신 주식회사 엔터정보기술 대표이사님 김혜수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눈이 오는 걸 보고 어떤 때 눈이 오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뵈러 나오는데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길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졌고 또 눈도 오면서 또 시기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직접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충북경제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차태 회장님도 불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제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숭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타 여러 내빈들께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사단법인 스마트 경영 포럼은 작년 6월 29일 날 창립을 한 이래 강연을 창립대를 빼놓고 그 4회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작년 창립 이래 한 달 한 달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귀한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어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한 달 한 달을 좀 어렵게 보내서 오늘 이 사회 강연은 정말 감개가 좀 무량하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포럼 자체도 정말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좀 지혜로운 그런 생각과 용기를 가지고 좀 나갔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회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도 살다 보니까 뭐 얼마 살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점을 많이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은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데 훌륭한 스승이 되고 가르침이 되었던 그러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좀 한 30여 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외환위기 때가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IMF 때도 IMF 때가 제가 38이었나 39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2008년도를 겪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IMF와 또 2008년도 외환위기 때 우리 비록 작지만은 어려운 시절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IMF라고 하는 또 외환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용기도 주어졌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MF 때 제가 어린 나이에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저 나름대로 군 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힘들었던 것이 항상 저에게 뒷받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새로운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용기와 또 지혜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시고 우리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정우성 시인님의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과 또 삶의 지혜와 또 삶의 용기를 오늘 주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또 우리만 겪는 그러한 고통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스마트 포럼 내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움의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나름대로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정말 원래 연초에 1월 달에 강연을 잡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서 연기를 거듭해서 오늘 드디어 정말 정우성 시인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모시기 전에 유튜브를 많이 봤고 또한 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에 오늘 기대가 되니까 좀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들어서 오늘의 귀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많은 묵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김병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지런하신 스마트 경영 포럼의 회원님을 뵈러 오려다 보니까 평소보다 굉장히 서둘러야 했습니다. 새벽 다구름을 듣고 일과를 시작하긴 제가 교육감 되고서 또 처음입니다. 또 더구나 간밤에는 또 눈까지 내려서 제가 사는 집에는 골목이 길어가지고 눈 올 때마다 눈을 치워야 되는데 어제보다 2시간이나 먼저 일어나서 눈도 치우고 또 우리 회원님들 만나뵐 기대에 설레고 시작을 했습니다. 눈을 치우다 보니까 간밤에 온 눈은
마침 또 마른 눈이어서 치우기는 쉬웠는데 그걸 치우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겨울은 봄을 숨겨두고 있다. 근데 그 봄을 숨겨두고 있는 것을 꼭 세상의 모든 싹 그리고 잎눈, 꽃눈들에게 꼭 들키고 말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노해 시인은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봄이 얼마나 걸어 나오나 빗자루질을 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그 시들었던 풀잎에도 봄빛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겨울도 아주 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경제에도. 그렇지만 그 코로나의 겨울도 이제 풀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에 우리 회원들 만나서 무슨 인사를 드리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김혜수 회장님과 지난번에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저희들이 당부드렸던 그것과 똑같은 당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는데 나는 누구처럼 어떻게 살고 싶다는 꿈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꿈꾸는 방법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모델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마침 제가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만났던 정호성 시인님을 직접 뵙게 되어서 더더욱 저는 설렙니다. 국어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인님에게 시를 가르쳤었는데 그 시에서는 그늘이 없는 사람,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늘이 된 사람,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앉아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시인님을 뵈면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롤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태한 충북경제포럼 회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세요. 단장 앞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우리 차태한 충북포럼 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시에 이렇게 조창 강연에 참석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농담입니다. 안가품으로 불시에 인사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사단법인 충북 스마트 경영 포럼이 발족된 지 뭐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처음 참가하게 돼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두 회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어려운 상황, 언택트 시대, 뭐 팬데믹, 뭐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죠. 언젠가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뭐 유명한 의사분들 말씀이
우리 인류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이 금방 사라지진 않고 어느 순간에 일시에 이게 사라진다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아까 용기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용기를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팬데믹 상황이 끝나더라도 지금 많이 바뀌어진 우리 어떤 문화와 관습은 아마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에 팬데믹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끝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국에 용기를 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그 충북 경제가 또 도약하고 발전하는데 우리 스마트 경영 포럼이 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문화원 강전석 원장님께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은 얼굴에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 없는 삶은 영혼에 주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혼에 주름이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스마트경 포럼 회원과 가족을 위한 특별한 강연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정기조찬 강연의 주제는 사랑과 고통의 본질과 이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강연섭입니다. 꽃이 자연의 향기라면 신은 인간의 향기입니다. 그슬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 깊은 산골짜기 옹달샘의 맑은 물처럼 청량한 시어로 삶에 지치고 고독하고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안을 주고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 특별 강연을 위해 김혜수 회장님과 문화예술지원분과 이은희 위원장께서 삼구초려의 예를 다해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서정 시인이자 국민 시인으로 사랑받는 정호성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내비경 여러분들은 등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단상을 하면서 자리 정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서히 내린 이 청주의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비대면의 어떤 삶을 현재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나 자신과의 대면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의 편성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가 보니까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자신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제가 어릴 때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도 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치 있는 삶. 그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로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이제 남아있는 내 인생의 미래는 무엇으로 완성될 것인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가치 외에는 다른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삶의, 나 자신의 삶의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화면을 넘기면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자, 어디로?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연결이 돼요. 예.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제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행.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아직도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떠나라. 떠나서 돌아오지 마라. 설산의 창공을 나는 독수리들이 유유히 나의 심장을 쪼아먹을 때까지, 쪼아먹힌 나의 심장이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마음의 설산뿐이다.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지구라는 작은 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지구, 우리는 가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구가 얼마나 작을까요? 이 사전의 제목은 토성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토성은 7개의 고리가 있죠. 이 고리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밑에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 위에 좁쌀만한 하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는 저런 좁쌀만한 지구 속에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우주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 속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존재의 위치와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런 좁쌀만한 지구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여행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여행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수만 가지가 있겠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정오도 있고 분노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행히 연민과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각자 주어진 삶을 살아오시는 가운데 무엇을 향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랑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사랑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셋째 사랑을 어디에 비유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오지, 마지막 갱,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설산, 오지와 설산에 빗대어서 사랑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지 말자. 차라리 좀 편안하게 살자.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인간은요, 결국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진정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어머니가 나를 진정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히말라야의 설산을 맨발로 기어오르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존경하는 프랑스의 빈민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피에르 신부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설립해서 노숙인들을 돌보시다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남기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생이라는 뭐냐?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미 나름대로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의 중에서 이분의 정의가 저는 가슴에 깊게 와닿았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삶이란 뭐냐?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얼마간의 짧은 자유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느 낱말에 관심이 가십니까? 사랑하는 법, 얼마간 자유시간. 여기서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자유시간 또는 사랑하는 법이라는 낱말에 관심이 가시겠지만 저는 얼마간이라는 낱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70이 넘어버렸습니다. 60에서 70까지 가는 그 10년 동안이 1년처럼 지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어느 책을 읽으니까 인생은 짧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짧은가?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포르르 날아가는 시간 순식간이죠. 저는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1층만 찾아서 이사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베란다 쪽에 이렇게 그 새들의 헌식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도 20kg짜리 쌀 한 포대가 이미 다 없어졌고 다시 한 포대를 며칠 전에 샀습니다. 겨울에는 새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새벽 5시부터 새들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새들이 또 조그만한 박새라든가 이런 작은 참새류들이 날아가는 모습은요, 눈이 떠나가지 못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이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시간이다. 아마 공감하시고 실감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피에르 신부님의 말씀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왼쪽에 있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달인, 투자의 귀재.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공동 창립한 분이죠. 이 두 분의 공통점,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워런 버핏은 지금 세계 부자 4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개인적 자산의 규모는 약 87조에서 90조. 그 규모를 저는 이해 못합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부자 2위입니다. 한때는 계속 1위를 차지했었죠. 아마존을 창립한 창립주한테 1위 자리를 한 10조 차이로 빼앗겼습니다. 한 20조 정도 되는군요. 지금 빌 게이츠의 개인적인 자산의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조 정도 됩니다. 세계적인 부자 이 두 사람이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삶의 지향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기부의 왕입니다. 워런 버핏만 해도 자기가 투자해서 번 돈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자선단체나 사회단체에 끊임없이 기부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다 납니다. 빌 게이츠만 해도 자기 부인의 이름과 함께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도 인류를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5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지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TV 대담에 초대받아서 어느 대학생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아마 그 대학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하여튼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대답은 뜻밖에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죠.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3년 전인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이 되었습니다.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이군요. 또 우리가 다 나이가 70이 되었다고 5070이다 해서 저는 대구에 있는 대륜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들이 다 같이 만났습니다. 대구에 있는 동기들을 다 동부인에서 초청해서 50년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가 졸업을 한 400여 명이 졸업했는데 한 100여 명은 이미 세상을 달리했더라고요. 그런데 5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기들을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누구를 가장 먼저 소개했을까요? 짐작가시죠? 사업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친구가 소개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가장 못했는데 왜 그럴까요? 동교회에 돈도 억 단위로 많이 내놓기도 했지만 가장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친구 또는 용인시장이 된 친구, 이런 친구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소개받지 못한 다른 친구들은 다 실패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는요, 사회적 잣대, 그 성공은 사회적 성공입니다. 객관적 성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 성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은 주관적 성공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만일에 내 가족이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내가 아무도 진정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사랑의 잣대로, 그 주관적 잣대로 내 인생을 성공 여부를 가늠했을 때 내 인생은 성공했는가 하는 그 생각이 어쩌면 사회적, 객관적 성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론 짓고 종결 짓기를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성공했다, 이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잣대로, 그 주관적 잣대로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랑은 모성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내 어머니의 나에 대한 희생, 그 희생을 바탕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그 모성 속에 사랑의 본질적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재작년 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저를 자꾸 바라보시는 눈길이 너무나 안타까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저를 자꾸 그렇게 보십니까? 응?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안타깝고 측은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네가 어떻게 살까? 걱정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70입니다. 70.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한 달 뒤에 다가올 당신의 죽음을 걱정해야지. 아들을 남겨놓고 떠날 아들을 걱정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성은요, 무한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을까요? 제 삶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살아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그 사랑은 불변한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은 영원한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또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희생, 무한성, 무조건성. 또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조건부로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빠졌어요. 저는 그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잘못한 일을 내 어머니는 항상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남을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용서라는 말을 꺼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누군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존재합니다. 혹시 시인은 남을 잘 용서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시인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저도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제 삶이 파괴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용서에 관한 책들을 막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용서에 관한 책도 너무 많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결국 사랑은 용서로서 완성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줄 알고 인생은 용서를 전제로 모읍니다. 내가 사랑할 줄 알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궁극적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시를 쓰지 못합니다. 사물이나 자연이나 인간에 대한. 그런데 제가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시를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이 말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까닭은 저는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용서 못하겠다.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도 인생이라는 강물에 빠져 죽지 뭐. 용서 못하겠다는 거죠.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가슴에 총알이 날아와 박혀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도 총알이 박힌 채로 며칠 아프다가 죽지 뭐. 내 존재가 사라지고 나면 용서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면 죽었지 용서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약을 내가 먹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독약을 내가 먹어서는 내가 죽지 어떻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뭔가 그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의 그 꼬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그래도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계기는 주어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요, 다 아시지만 불변의 세계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계속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 가족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요, 신으로부터 크게 축복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감정은 찌꺼기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가족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다 기억하고 그때 이 감정까지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잊으면서도 또 현재 진행형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불확실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작년 봄이던가요? 기억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헬리콥터를 타고 젊은 소방 공무원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몇 명이 사망했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헬리콥터를 타다가 추락해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장 우리는요, 당장 내일 일어난 나의 미래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부도수표이고 미래는 약속음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현찰이죠. 바로 오늘이 현금이라는 겁니다. 현금의 중요성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1,000만 원만 찾아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 원을 찾으면 신고당하는데 이제는 현금 1,000만 원만 찾아도 신고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이라는 현금의 중요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오늘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을 선택함으로 해서 내 과거를 해방시킨다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내가 상처의 근원이 되는, 내 분노의, 내 정오의 근원이 되는 그 과거를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코 남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죽을 때쯤 되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무엇을 남길까요? 우리가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다 빈손으로 가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결국은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원래 8년째인데 기일날 형제들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버지가 말이지 우리한테 아파트도 하나 안 남겨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까요? 아닙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때 몰랐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깨달음의 이야기들을 언제 하느냐? 형제들이 기일날 형제들이 만나서 부모님이 돈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남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요, 사람을 남깁니다. 돈을 많이 남기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돈은 2대, 3대만 지나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다 넘어갑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어디로 흘러가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은 그러나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랑에 관한, 참 용서에 관한 책 중에 이 탕자의 기왕이라는 책을 보면서 헨리 아웨인이라는 20세기의 마지막 영성가라고 일컬어지는 예수의 사제까지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자세하게 소개드릴 수는 없고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힘이 들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랑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60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했는데 진작에 이 말씀을 접했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왜? 관계가 힘이 들 때마다 미움과 정오를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는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여기 청주니까 청주시장님은 청주 시민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일 경우에 집에 가면 아들과 나와의 관계, 아내와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속성은요, 좋을 때보다도 좋지 않을 때가 더 많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미움과 정오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인은 부부싸움을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저는 지금은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미움과 정오를 먼저 선택하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후회, 지금은 지금.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쓴 제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풍경 달다.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한 28~9년 전에 산사의 처마 끝에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망치질을 해서 풍경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시는 자기 체험의 소산입니다. 경험의 소산입니다. 제가 직접 풍경을 달아봤기 때문에 이 시 제목이 풍경 달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풍경 소리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경 소리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풍경 달다는 제 경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경을 달고 나니까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은 또한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풍경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람과 풍경, 풍경과 바람과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봐서 당연히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사의 스님께서 풍경을 달아줬으니까 약속을 지키겠다. 풍경을 달아드리면 전남 화순에 있는 운주사 와불령 구경을 시켜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40대 초중반에 이 와불님을 찾아뵙기를 열망했습니다. 왜? 와불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와불님을 찾아뵙고 기도를 올리면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러나 서울에서 전남 화순까지 교통도 불편하고 또 그때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일하던 때라 쉽게 찾아뵙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뵈었더니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 분이 누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부부불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몸피가 작으시니까 아내 부처님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몸피가 크시니까 남편 부처님이 아닐까. 젊은 사람들은 연인불이라고 합니다. 한 분은 비로자나불, 한 분은 아미타불입니다. 천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고려시대 때의 부처님입니다. 이 두 분의 우리가 부부불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부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온전히 남아 계시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사랑의 관계겠죠. 미움과 정오의 관계 같으면 산산조각나서 흔적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남아 계시는 것으로 봐서 두 분의 관계는 분명히 사랑의 관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산사로 돌아와서 비가 오더라고요. 그때 이 와울림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그 영원성을 생각하면서 시를 써라 해서 그날 밤에 저는 시를 단숨에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숨에 썼습니다. 이 시는 안치환 씨라든가 또 다른 작곡가들이 작곡도 하고 부르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음향시설이 좋은 줄 모르고 음악 파일을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풍경 달다 시노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는요 8행짜리 짧은 시인데 시마다 그 시를 이루는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이루는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이 시를 이루는 결정적인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행짜리 짧은 시입니다. 어디일까요? 그대의 가슴의 처마 끝에 바로 이 구절입니다. 풍경을 달기는 달았는데 어디에 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대의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았기 때문에 먼 데서 바람이 불어오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늘과 자기의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늘과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여기에서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요즘 당신 얼굴에 그늘이 많아. 뭐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여보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평생 당신의 그늘이 되어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의 그늘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얼굴에 그늘이 많다라고 한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평생 당신의 그늘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사랑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고 사랑을 원합니다. 젊은 날의 어느 한때 사랑하는데 왜 고통스럽나? 그런 질문을 제 자신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사람의 동물이고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과 고통은 상이요 다른 말이 아니고 동이요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대학생인데 자기는 사랑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빈 밥상을 받아놓고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 밥상을 대하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고통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다 떠나가신 많은 선녀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